거실 벽에 걸린 교장 임명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40년 전 그날의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굵직한 붓글씨로 쓰인 정혜성이라는 이름 옆에 붙어있는 관인이 지금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내 없이 홀로 산 지 벌써 5년째. 71세가 된 저에게 남은 건 오직 자식들과 평생 모은 재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자식들마저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서늘했어요. 특히 큰아들 우진이는 결혼하고 나서 부쩍 연락이 줄었습니다. 띠리리링.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전화 오는 일이 드물어서 말이죠. 여보세요? 아버지, 우진이에요.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밝은 톤이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녁 같이 하시죠. 좋은 와인을 구했는데 꼭 드셔보셨으면 해서요. 미라도 아버지 모시고 싶다고 하고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우진이가 먼저 저녁을 제안하다니요. 며느리 윤미라와는 그동안 거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웬 관심일까요? 와인이라고. 너 언제부터 술을 그렇게 좋아했냐? 회사에서 접대용으로 받은 건데 혼자 마시기엔 아까워서요. 아버지랑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에 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꼭 와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볼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이상했어요. 우진이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째인데 그동안 집에 초대받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주로 명절이나 제사 때 의무적으로 만나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웬 효심인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면서 생각해봤어요.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아니면 승진이라도 했나? 제약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일하는 우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평소 바쁘다, 피곤하다는 말만 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서다니. 게다가 와인까지 준비했다고? 우진이는 원래 술도 잘 안 마시는 편인데 말이에요. 쿵쿵쿵. 위층에서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옆집 아이들이겠죠. 이 30년 된 연립주택은 방음이 잘 안 돼서 생활소음이 다 들려요. 예전에는 아내가 있어서 집안이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남의 집 소리만 들으며 살고 있으니 참 쓸쓸하네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들,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손때 묻은 소파까지 모든 게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으니 집이 박물관 같았습니다. 특히 작은 찻상 위에 놓인 통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모은 돈이 꽤 됩니다. 퇴직금의 연금, 그리고 이 집까지 합치면 아이들에게는 꽤 큰 유산이 될 거예요.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진이가 돈 때문에 연락한 건 아닐까? 요즘 제약회사도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켠의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저녁 뉴스를 보는데 오늘은 왠지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주말 약속이 신경 쓰였거든요. 딩동. 인터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래층 할머니셨어요. 혜성씨, 택배 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택배를 받으면서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자식들하고는 자주 만나세요? 글쎄요. 큰아들이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하네요. 그거 좋네요. 교자시구나.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정말 효심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건강식품이었어요.
작은 딸 소윤이가 보낸 거였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소윤이는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 건강을 챙겨줬어요. 이런 게 진짜 효자인데 왜 큰아들은 그동안 이런 관심이 없었을까요? 포장을 뜯으면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소윤이의 삐뚤빠뚤한 글씨였습니다. 아빠, 건강 챙기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도 오세요.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역시 딸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진이의 갑작스러운 초대와 소윤이의 평상시 관심 사이의 차이가 너무 극명했거든요. 뭔가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다시 임명장을 바라봤어요.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정작 제 자식은 제대로 읽지 못한 건 아닐까요? 우진이는 어릴 때부터 영리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면이 있었어요. 반면 소윤이는 솔직하고 따뜻했죠. 이번 초대도 그런 성격의 차이에서 나온 걸까요? 내일 모레면 알겠지.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간절함, 그리고 평소와 다른 친근함,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번 주말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단순한 효심일까? 아니면 제 예감이 맞는 걸까요? 토요일 오후 6시, 우진이 집 앞에 섰습니다. 25층 고급 아파트 단지로 제가 사는 연립주택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로비에서부터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 빛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아버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 윤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마치 특별한 손님을 맞는 것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미라야, 너무 잘 차려입었네. 그냥 가족 모임인데 아버님 오시는데 어떻게 대충 입어요?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저를 대할 때와는 분명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식탁 위에는 정말 호화로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거든요. 두툼한 스테이크, 랍스터, 각종 치즈와 과일들까지. 그리고 중앙에는 고급스러운 와인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과하게 준비한 거 아니냐?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미라가 말하면서 와인병을 들었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우진이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보기 드물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셨네요. 어떠세요? 준비한 음식들?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평소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는데 가끔은 아버지께 잘해드려야죠. 우진이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연습한 듯한 억지 미소 같았습니다. 앉자마자 미라가 서둘러 와인잔에 술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진한 적 포도주가 잔에 찰랑거리며 채워지는데 그 색깔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 와인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프랑스산 빈티지인데 회사에서 정말 특별한 고객한테만 주는 거래요. 우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와인 냄새를 맡아보니 일반적인 포도주 향과 함께 묘하게 날카로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병원에서 맡았던 소독약 냄새 같은. 아버님,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미라가 제 앞으로 잔을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이 번뜩였어요. 마치 꼭 마셔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안 마시고 나만 마시라고 하느냐? 저희는 지금 아이 가질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미라가 대답했지만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럼 우진이라도 함께 마시지. 저는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아버지 혼자 드세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는 우진이라지만 이렇게 비싼 와인을 두고도 한 잔 안 마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잔을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발신자를 보니 소윤이었어요. 잠깐, 전화 좀 받자. 아버지, 지금 식사 중인데. 우진이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 소윤아? 아빠. 전화기 너머 소윤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우진이 집에 와서 저녁 먹으려고. 아빠, 제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소윤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제발요. 소윤아, 무슨 소리냐? 왜 그러는데? 전화기 너머로 소윤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늘 오후에 아버지 명의 보험 서류를 확인했는데 소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수익자가 미라 언니로 바뀌어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그것도 날짜가 교묘하게 나눠져 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처럼요. 아빠, 분명 뭔가 꾸민 거예요. 그 순간 우진이와 미라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소윤아, 알겠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아빠, 절대 술 드시지 마세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당장 나오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식탁을 봤어요. 아까까지 맛있어 보였던 음식들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 앞에 놓인 와인잔이 마치 독배처럼 보였어요. 아버지, 누구 전화였어요? 우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소윤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네. 그럼 빨리 식사하시죠. 음식이 다 식겠어요. 미라가 재촉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내 보험 수익자를 언제 바꿨냐.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어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것처럼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가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소윤이가 다 확인했다. 그때까지도 제 앞에 놓인 와인잔이 그대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계속 그 잔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걸 마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 촛불이 흔들거렸고 그 빛에 비친 와인의 색깔이 핏빛처럼 붉어 보였습니다. 과연 이 잔 속에는 정말 와인만 들어있는 걸까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와 미라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를 의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제 손에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왜 안 드세요?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잠깐만. 저는 잔을 코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확실히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포도주 향 뒤로 쓴맛이 도는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소윤이었습니다. 또 전화가 오네. 잠깐만. 아버지, 식사 중인데 계속 전화를 받으시면. 미라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소윤아, 또 뭔 일이야? 아빠,
지금 바로 그 집에서 나와요. 소윤이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해요. 뭐가 어떻게 심각하다는 거냐. 아빠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3개나 되는데 모든 수익자가 며느리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도 최근 한 달 사이에 연달아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개나? 네. 총 보험금이 15억이에요. 그리고 서명 필적을 확인해봤는데 소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서명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뭐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우진이와 미라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2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갑작스러운 초대, 호화로운 음식, 그리고 저 혼자만 마시라고 하는 와인까지. 내 서명을 위조했다고?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우진이가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15억짜리 생명보험 3개를 내 모르게 가입했다고?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님, 그건 뭐야? 저는 일어서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란다는 거지? 아니에요, 아버님. 오해예요. 미라가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들통이 난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진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진정하라고? 너희가 나를 독살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우진이가 한숨을 쉬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가 빚이 있어요. 많이. 빚. 회사에서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고객 돈을 잘못 운용했다가 큰 손실을 냈고 그걸 메우려고 개인 돈을 댔는데 우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얼마나 큰 빚인데 12억이요. 뭐라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미라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하고 우진 오빠 회사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우진이가 소리쳤어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의식을 잃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차이야? 수면제만 넣었어요. 조금만요. 그리고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시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건강 문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너희가 의사야. 수면제가 내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어떻게 아냐? 내 나이가 71살이야. 자칫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 2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설령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보험 사기야. 보험 사기.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절망적이면 내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 왜 이런 짓을 했어?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진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평소에도 돈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시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자식들이 돈을 함부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급하게 여러 번 누르는 소리였어요. 누구지? 우진이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소윤이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오빠, 문 열어줘요. 아빠, 괜찮으세요?
문이 열리자 소윤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뒤따라 낯선 남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빠, 소윤이가 저를 꽉 안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죠? 응, 내 전화 덕분에. 그때 함께 온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력계 박형철 형사입니다. 우진이와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형사님이 왜?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박형철 형사가 차분히 말했어요.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박형철 형사가 식탁 위에 와인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증거품이겠군요. 네, 그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을 거예요. 소윤이가 대답했습니다. 형사가 비닐봉지를 꺼내 와인잔을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정확한 성분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진이가 무릎을 꿇으며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도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아버님, 정말 미안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하고 이대로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잠깐만. 우진이가 변명했지만 형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변명은 나중에 조사실에서 하시죠. 일단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형사를 말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요? 저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우진이가 소리쳤어요. 왜? 이게 진짜 독이라도 들어있나? 제발, 그건 안 돼요. 저는 와인잔을 미라 앞으로 밀어냈어요. 내가 마셔봐. 네, 내가 준비한 와인이니까 내가 먼저 마시라고. 미라가 손을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 아버님, 저는 왜 못 마시겠어? 좋은 와인이라며? 그게 아니라. 그럼 우진이가 마셔. 우진이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그건 왜 둘 다 못 마시지? 아까는 나보고 마시라고 그렇게 권했으면서. 저는 와인잔을 식탁 중앙에 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야. 자기들도 못 마실 걸 아버지한테는 마시라고 했으니까. 그때 소윤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그만해요. 이미 충분해요. 아니야.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형사가 우진이와 미라에게 다가갔어요. 정우진, 윤미라,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살인미수가 아니라 정말 잠깐만. 미라가 울부짖었어요. 수면제든 독이든 타인의 의식을 잃게 하려고 했으면 살인미수죠.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우진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적이면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했어야지. 왜 독을 탔어? 아버지가 평소에 돈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저는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고 자식들이 돈을 함부로 쓰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저희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지만 12억이라는 돈이 너무 큰 거라서. 12억.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대체 어떻게 그런 큰 빚을 졌어? 우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VIP 고객들 돈을 굴리는 일을 했는데 확실하다는 투자처에 넣었다가
모두 날려버렸어요. 그 돈이 8억이었고 그걸 메우려고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바보야,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어?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평생 검소하게 사는 게 싫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너무 엄격하게 키웠나 싶기도 했고 한편으론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응급실에 실려가시게 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71살 노인한테 몰래 수면제를 먹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냐.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조사실로 가시죠. 잠깐만요. 저는 다시 형사를 말렸어요. 한 가지만 더. 저는 우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거야. 네,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감옥에 가더라도 나와서 열심히 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겠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물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거든요. 소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소윤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빠,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빠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법대로 처벌받게 하세요. 그게 오빠를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형사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우진이와 미라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리가 둘러졌습니다. 아버지,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정혜성 어르신, 조서 작성을 위해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오시기 바랍니다. 박형철 형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소윤이만 남았는데 그 아이도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소윤이가 제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위험했어요. 만약 제가 보험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내 덕분에 살았다. 그런데 아빠, 오빠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우진이가 어릴 때부터 보여준 성격들, 그리고 제가 키운 방식까지 아마 내 탓도 있을 거야. 아빠, 탓이라뇨? 평생 너무 엄격하게 키웠나 봐. 돈에 대해서도 너무 보수적이었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쿵쿵쿵,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지? 소윤이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덩치 큰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어요. 누구세요? 소윤이가 물었어요. 정우진 있습니까? 돈 갚으러 왔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사채업자들이었군요. 지금 집에 없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차 있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문 안 열면 부술 거예요. 소윤이가 당황해서 저를 봤어요. 아빠, 어떻게 하죠? 일단 열어줘. 도망갈 수도 없잖아.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생긴 것만 봐도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진 씨 아버님이시죠? 그런데 누구신데요? 아, 저희는 우진 씨가 돈 빌린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돈 받으러 왔어요. 얼마나 빌렸는데요? 원금이 8억인데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12억 2천만 원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2억이 넘는 돈이라니. 그런데 우진이는 지금 여기 없어요. 어디 갔는데요? 경찰서에 체포됐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체포됐다고요? 무슨 일로? 그건 말하기 좀 그렇고. 아버님, 우진 씨가 체포되면 저희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하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우진이 빚이니까 우진이한테 받아야죠. 하지만 우진 씨가 감옥에 가면 돈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예요? 제가 왜 남의 빚을 갚아요? 남의 빚이라뇨? 아들 빚인데. 큰 남자가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버님, 우진 씨한테서 들었는데 집도 있고 돈도 좀 있으시다면서요? 그렇다고 제가 빚을 갚아야 해요? 아들이 못 갚으면 아버지가 갚는 게 당연하죠. 무슨 법에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소윤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자녀의 빚을 부모가 갚을 의무는 없어요. 저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두 사람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타인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협박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법이 뭐가 중요해요? 인정이 있어야죠. 아들이 12억이나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모르는 척해요? 그건 우진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족. 그 가족이라는 놈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무슨 가족이야? 네. 내 아들이 나한테 독을 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놈의 빚을 내가 왜 갚아야 해요? 두 사람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험금 타려고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사채업자들이 서로 얼굴을 봤어요. 그럼 정말 돈을 못 받는 건가요? 당연하죠. 나도 피해자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큰 남자가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대신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안 됩니다. 소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2억이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그건 우진 오빠와 해결하세요. 결국 사채업자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한 말이 섬뜩했습니다. 아무튼 우진 씨가 감옥에서 나오면 끝까지 돈 받을 겁니다. 문이 닫히자 소윤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정말 복잡하네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겪게 됐나 싶어.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우진이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12억 빚은 그대로 남아있을 테고 사채업자들은 계속 돈을 받으러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압박이 결국 저에게 돌아올 거라는 걸. 현관 인터폰이 울리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딩동, 딩동. 평소라면 정중한 방문객의 신호겠지만 지금은 마치 심판의 나팔 소리 같았어요. 우진이와 미라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우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서경찰서입니다.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박형철 형사의 굵직한 목소리였어요. 뒤따라 젊은 경찰관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형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마치 30년 교직 생활 때 만났던 베테랑 장학사 같았어요. 정혜성 어르신이시죠? 박 형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이걸 한번 검사해 보세요. 분명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을 겁니다. 미라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와인이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거짓말 탐지기에 걸린 것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우진이는 벌써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비닐봉지를 꺼내 와인잔을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일단 국과수에 의뢰해서 성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진 부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일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살인미수요? 우진이가 목이 쉰 채로 물었어요.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저녁을 먹은 것뿐인데요. 그럼 왜 아버님께서 직접 신고 전화를 하셨겠어요? 젊은 경찰관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제야 우진이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미라는 이미 오열하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정말 비 때문에 미쳐 있었어요. 박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차근차근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나요? 수면제요. 우진이가 떨리는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절하시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처럼 꾸밀 생각이었어요. 들을수록 치가 떨렸어요. 42년을 키운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니 마치 평생 믿었던 제자가 뒤에서 칼을 꽂는 기분이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짓을. 박 형사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3억 정도 됩니다. 미라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남편이 회사 돈에 손을 댔는데 들킬까봐 무서워서.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3억이라니.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고작 그 정도인데 그걸 노리고 친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마 증거 수집팀이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우진 부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찰칵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소리 같았어요. 아버지,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아들이라면 아무리 궁해도 아버지를 해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이 고요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의 고요함이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소윤이었습니다. 아빠,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어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고맙다. 소윤아,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전화를 끊고 빈 식탁을 바라보니 촛불만 홀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한 가족의 끝을 애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편에서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야 누가 진짜 가족인지 확실해졌으니까요. 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3일째, 저는 충격으로 인한 가슴 통증 때문에 입원해 있었어요.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2년을 되돌아보니 참 허무하더군요. 똑똑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들어가도 돼요? 딸 소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들어와. 소윤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어려서 제가 아플 때 간병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빠,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내가 더 고생했을 거야. 저는 소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국과수 결과는 어떻게 나왔니?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조졸피뎀이라는 강한 수면 유도제였대요. 소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형님과 언니는 살인미수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참새 짹짹거리는 소리가 왠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소리라서 그런가 봐요. 아빠,
사실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소윤이 자책하며 말했어요. 형님이 3개월 전부터 이상하게 보험 관련 서류를 물어보고 아버지 인감도장 위치를 넌지시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내가 어떻게 다 알겠냐. 나도 못 알아차렸는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개월이나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니.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치밀한 살인 계획이었던 거죠.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박형철 형사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피해자들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박 형사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어요. 정우진 씨는 회사 자금 3억 2천만 원을 횡령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인과 공모해서 아버님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했습니다. 들을수록 끔찍했어요. 제가 죽으면 보험금 2억과 부동산 등을 합쳐 5억 정도를 챙길 수 있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소윤이 물었어요. 살인미수죄는 보통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입니다. 다만 박 형사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윤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따뜻함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아빠, 형님이 면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42년을 키운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이 절 죽이려 했다니. 안 만날래. 제 답은 단호했어요. 이미 내 아들은 죽었어. 3일 전 그 식탁에서 말이야.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칠오실 할아버지, 아들한테 독탄 와인 받으셨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 알려지는 것도 부끄럽지만 더 부끄러운 건 그런 아들을 키운 제 자신이었어요. 박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번 일로 많이 상처받으셨겠지만 따님 같은 자식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소윤아,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자. 아빠, 그런 걱정 말고 건강부터. 아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진이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재산은 내게 물려주마. 창박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였어요.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확인했으니까요. 고맙다. 소윤아, 내가 날 살렸어. 그 애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절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진짜 아버지니까요. 병실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밤이었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 병원 로비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이 유난히 구슬펐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 71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소윤이가 제 옆에서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당분간 제가 매일 들르겠어요. 고맙다, 딸아. 하지만 내일도 바쁠 텐데 아빠가 더 소중해요. 소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우진이었습니다. 보석으로 나온 모양이었어요. 붕대를 감고 초라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소윤이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형님, 돌아가세요.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소윤아, 제발. 우진이가 오열하며 빌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려 했어요. 42년 전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작은 아기가 생각났거든요. 젖병 물려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첫걸음마 할 때 손잡고 걸었던.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거라. 제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어요.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택시에서 뒤돌아보니 우진이가 아스팔트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미라도 함께 있었는데 둘 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으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평생 모아둔 가구들, 책장에 꽂힌 교육학 서적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우진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운동회에서 1등 했을 때, 대학 입학할 때, 결혼식 때, 그 모든 순간이 가짜였나 싶어서요. 소윤이가 차를 끓여오며 말했어요. 아빠, 혹시 형님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아빠, 마음에 독이 될까봐. 미워하지 않아. 저는 찻잔을 받으며 말했어요. 다만 실망했을 뿐이다. 저녁 때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혜성이 형님, 큰일 겪으셨다면서요?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형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식을 둔 게 화근이지. 이장님이 돌아간 후 저는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가을바람이 쌀쌀했지만 마음만큼은 차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진이었어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할 말 없다. 저는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때 소윤이가 마당으로 나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글쎄, 남은 시간이나 조용히 살아야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인생 70년을 살아보니 진짜 소중한 건 많지 않더군요. 건강, 그리고 진짜 가족, 그게 전부였어요. 소윤아, 아버지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 뭐예요? 재산은 죽을 때까지 내 것이야. 그리고 진짜 가족은 그걸 이해해.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욕심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욕심을 뛰어넘어. 며칠 후,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입을 다물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 많으시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날 이후 저는 마치 강의하듯 모든 이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가족은 내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재산은 끝까지 내 것이고 그걸 노리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참새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소윤이가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찾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우진이 준비했던 그 독이 든 만찬과는 천지 차이였죠. 진짜 가족의 밥상은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71세에 깨달은 인생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